이제 오늘 5주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그림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술의 빛에 관한 내용을 다뤘죠. 투모로우랜드라든지 그다음 또 인간 본성론에 관한 이제 동서양의 성선설, 성악설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이제 영화화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재로 삼았는데, 오늘은 그 격주로 이렇게 영화를 한 두 편 정도의 영화를 여러분이 재료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상을 연결해서 과제가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 격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전면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의 강의에는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영화나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의 그림자와, 그리고 크게 이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런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고할 것은 이제 영화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교재를 여러분이 미리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다 교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좀 더 보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가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사실 어떤 몇 포인트만 몇 개를 뽑아서 아마 요약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미리 또 앞으로 복습할 때도 교재를 참고해서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에서 이제 보면은 기술과 철학이라는 제 챕터 1에 그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기술에 내온 내용, 그것에서 특히 그림자 부분을, 기술의 그림자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 중에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 중에서는 제 1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차쯤에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는 말과 머릿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본론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더 그러니까 현대사회 철학상담 그리고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이 교재에서 1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강의를 또 듣고 또는 읽어보시면서 같이 참조해서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주차를 벌써 맞았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꽃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것을 또 다운받아 보거나 또 검색해서 보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심리와 관련해서 한 소설가의 한 작품 중에 대목을 인용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자 사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병의 종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병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이 지남에 따라 그 불행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동시에 패스트의 종말이라는 것이 모든 희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네, 이 작품은 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작품도 우리가 알려진 아미의 패스트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중세의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인류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꽃을 아까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 벚꽃이라든지 목련화라든지 이런 꽃 사진들이 SNS상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꽃 사진들 많이 올리는데, 그 심리도 아마도 우리가 이 소설의 한 대목에 나타난 것처럼 패스트의 종말, 코로나라는 질병의 종말에 대한 희망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겨졌던 것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꽃의 형상,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질병을 이겨내는 어떤 생명력, 거기에서 어떤 희망과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꽃의 사진들을 오늘 올 봄에 많이들 올리고 또 그것들을
감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 철학자인 그 까미의 페스트나 또 이방인이나 또는 뭐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유명한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을 하나에 선택해서 시간이 되면 뭐 그 줄거리라도 또는 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큰 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그림자와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선 지난 시간에 기술의 빛에 관한 얘기를 쭉 했고 과제도 내줬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이제 그림자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과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얘기되고 있는 한국을 보면 정보의 독점 조작 통제자,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가, 또는 뭐 재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과학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엘리트가, 소수가, 힘 있는 이런 소수가 이제 정보나 이런 중요한 지식들을 독점하거나 조작하거나 또 은폐시켜서 또 통제해 나가는, 자, 이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대중을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지배를 통해서 노예화할 위험성.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보의 양극화가 또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이제 고급 정보죠. 오늘날 그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고, 또 그다지 그렇게 뭐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유통되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아주 고급의 정보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급의 정보를 독점한 엘리트에 의해서 이 대중들이 세뇌되거나 조종되거나 지배될 그런 위험들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소수의 그 엘리트라고 할 때 정보를 독점하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뭐 AI,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같은, 자, 프로그램 같은, 자, 이런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를 조작한다든가 또 중요한 정보들을 조작한다는 것에 의해서 인간 농장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더스 헉슬리 같은 이제 소설가가 가장 선구적인 소설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작품이 이제 1932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이 최초의 오늘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라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듯이 철학의 세계 개념 안에서 보면은 철학을 하나의 세계관이자 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또 가지고 살아가야 할,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관적인 영역은 이제 철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고 오늘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영화들이 깔고 있는 세계관이죠. 근데 이런 SF 영화들이 깔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원조격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한 최초의 문학 작품이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뭐 한 가지 조금 고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토머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성문 종합 영어라고 하는 우리 7080 세대에게서는 아주 그 고전 중에 고전인 이제 영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종합 영어입니다. 성문 종합 영어를 봐야만 우리 시대에는 뭐 본고사가 있었던 시대에도 반드시 이 책을 뭐 3번 이상 정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쓴 사람이 토마스 헉슬리인데, 토마스 헉슬리는 사실은 사회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다윈의 뭐 오른팔이라고도 해서 진화론을 영국 사회에 아주 유포시키고 종교계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헉슬리가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테크노피아적인 세계관을 또 제시했던 최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구적인 또 사람인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가 진화되고 진보돼서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낙관론이죠. 근데 이런 토마스 헉슬리의 사상에 정면 도전을 했던 것이 바로 반대를 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토마스 헉슬리와 올더스 헉슬리는 인척 관계인데 그것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더스 헉슬리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인 토마스 헉슬리의 세계관에 비판을 가한 그의 세계관과 철학에 정면 비판을 한 작품이 바로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역설적인 제목과 작품인데 왜냐하면 제목을 들어서는 이게 뭐 미래 사회가 멋지고 브레이브하고 아주 멋진 스마트한 세계고 좋은 세계다라는 것처럼 그려질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언핏 들어서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미래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고 그 엘리트 소수 엘리트가 결국은 다수 대중들을 그 인간 농장화시키고 사육해가지고 지배해 나가는 이런 관리 사회고 전체주의적이고 독재 사회가 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디제스터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죠. 디스토피아는 그래서 미래가 사실 낙관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제스터, 재앙을 가져올 만한 사회일 거다라는 게 이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인데. 여기서 어떤 비관론을 펼친 것이죠. 과학기술 비관론을 펼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로 얘기를 했고, 토마스 헉슬리와 올더스 헉슬리의 관계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올더스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출생부터 인공수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조작된 인류가 마치 영화 다이버전트에서처럼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5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어떤 5계급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으로 출생부터 이제 사육이 돼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소수 엘리트 권력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데,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세뇌. 그러니까 보급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엘리트들이, 지배 권력이 결국은 이 대중들을 태어날 때부터 결국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 정보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 중 일부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물로 통제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 영화를 보면은 감정을 약물로 통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영화, 오늘날의 영화들이 영감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올더스 헉슬리의 1932년 작품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인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보면 감정을 가진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약물로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죠. 그래서 아주 냉철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통제해 나가는데, 자, 이런 것들처럼 여기 멋진 신세계에서도 보면 소마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거나 약간의 공황장애든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마라는 약물을 먹여서 아주 쾌락의 약물인데 이걸 환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약물을 통해서 마치 마약을 먹으면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약물과 그 다음에 또 정보를 독점한 이 권력자들이 세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해 나가는 관리사회,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이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전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책의 2부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고실험을 다루고 있어요. 철학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사고실험. 그 중에서도 3가지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문학에서의 사고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보면 철학에서의 사고실험, 문학에서의 사고실험, 그 다음에 철학 상담에서의 사고실험 이렇게 3수로 나눠서 사고실험을 예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학에서의 사고실험이라고 해서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이제 줄거리 요약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러한 엘리트 권력이 이제 이런 인간을 동물 농장화, 인간 농장화 해 나가는, 사육해 나가는,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이런 작품 중에는 조지 오웰,
여러분이 잘 알죠? 뭐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9년에 출판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더스 헉슬리의 1932년 멋진 신세계보다는 그 한 17년 이후에 나온 작품이죠. 그래서 선구는 이제 아까 말한 얼더스 헉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또한 이제 소설가 조지 오웰이 그 유사한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1984년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등장인물이 빅브라더라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하다못해 뭐 개그 소재로서도 빅브라더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빅브라더가 인간을 사육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줬던 지난 시간 숙제 중에 그 외 영화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를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이 아마 본 사람은 기억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이런 1984년이나 또 얼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작품에 관한 내용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엘리트가 인류를 통제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유전자 조작이나 기술에 의해서, 자, 이런 그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는 이제 영화로 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엘리트인 인간이 이제 소모품인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해서 사육하고 공동으로 사육하고 또 통제하고 그것을 지배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자, 이러한 비인격적인 이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로 이제 우리 아일랜드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이 아마 가장 최초의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세계관을 영화화해서 영상으로, 동영상인 영상으로 구현해낸 작품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소설 작품으로서는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서는 이제 얼더스 헉슬리고 멋진 신세계 1932년 작품이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은 이제 영화 사상 최초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담는 이제 영화고, 그 이후에 모든 거의 SF 영화들의 거의 태반 이상은 뭐 요즘 뭐 터미네이터 등등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의 영화들 보면은 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원조가 아까도 말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아까 뭐 우리가 자료실에 요약을 한, 줄거리만 요약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뭐 찾아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정보, 지식 정보를 독점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이라는 것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만일 AI,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능가하는, 그죠? 그런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이런 가능성을 실현한 이제 영화가, 하나의 영상으로 실현해낸 영화가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작품도 들 수 있겠죠. 그 매트릭스를 보면은 우리 인류를 결국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작동하는 AI, 슈퍼컴퓨터가 지배하는 이제 가상세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핏 기억이 가물하지만은 하여튼 스카이넷인가 하여튼 이런 슈퍼컴퓨터의 이런 네트워킹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인류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라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 지금 수편이 나오고 연작이 계속 나와가지고죠. 최근에도 또 나왔었는데,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인류를 파괴하려고 하는 AI 프로그램, 스카이넷, 여기에 스카이넷이 나오죠. 네, 그래서 스카이넷이 이제, 인간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자, 이런 전쟁을 벌이는 인류와, 자,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라고 할까. 자, 이런 것을 소재로 한 것이 이제 터미네이터였고, 그 다음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봇들을 조종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하는 인공지능, 비키라는, 인공지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벤져스 2에 해당하는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도 거기에 보면 이제 울트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토니 스타커하고 이제 배너 박사, 헐크죠. 네, 배너 박사. 아이언맨인 그 스타커하고 이 둘이가 이제 결국 엘리트잖아요. 그죠? 과학자이고 둘 다 아주 기술자이고 과학자인 아주 뛰어난 이제 천재적인 그 기술자이자 과학자인데, 자, 이 두 엘리트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인 울트론이고, 자, 이 울트론이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진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결국은 인간을 적대시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어벤져스 2에 나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죠. 그 다음에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여자 로봇인 에이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에이바는 자신을 만들어낸 과학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험을 자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된 과학자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그 청년과 이제 청년은 이제 그 이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지지만 에이바는 아주 냉철하게 그 남자를 버려두고 자기만 연구소에서 탈출하죠. 과학자를 살해한 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에이바 같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봤을 때는 인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식정보 사회 속에서 이런 소수 엘리트가 인간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철학자 슬로터 나이크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살아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빗대서 크리틱 데어 찌니션 베어넘프트, 그러니까 아주 그 시니컬한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냉소적 이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을 특징 짓는 말로서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오늘날 이제 도덕적으로 불감증과 무관심 속에서 어떤 기계적인 기술 문명의 어떤 활락, 그 오락에만 빠져 살고 있는, 중독해서 살고 있는, 오락 중독으로 살아가는 이 노예화된 현대인들의 모습, 그것들을 이제 냉소적인 이성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냉소적인 이성을 가진 현대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과학철학자다 보니까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유전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초인을 만들어내자. 초인만을 유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사육을 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마치 인간 농장 프로젝트를 이제 실현해 나가자. 우리가 이제 얼더스 헉슬리나 조지 오웰이나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미래 사회의 어떤 악몽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서의 시나리오에 밑받침되었었던 인간 농장이라는 이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현실에 적용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한 것이에요. 이제 좋은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뛰어난 인간을 사육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버마스라는 비판 이론가, 오늘날도 살아있죠. 비판 이론가의 제3세대 마지막 주자인데, 이 하버마스가 이제 해방적 관심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적 관심이 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해방적 관심과는 동떨어진 이런 인간 사육 프로그램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인간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심을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이제 아마 하버마스는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고 비판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투겐타트라고 하는 이제 또 독일에 살아있는 철학자는 도덕적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선별을 통해서 초인을 만들어내자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사실은 도덕적인 불감증이고 또